새로 생긴 치과예요. 한번 가보세요. 병원 앞 길거리에서 중년 여자가 전단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딸의 치과 개원 기념 촬영을 하던 남자는 여성을 본 순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20년 전 집 재산을 들고 자신의 운전기사와 도망간 전처였습니다. 그런데 도망간 전처가 낡은 옷차림으로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순간 딸의 어깨를 꽉 잡고 몸을 돌려 세웠습니다. 절대 돌아보지 마. 딸은 멈칫했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떨며 자신의 팔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도대체 20년 전 그날, 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적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5월의 햇살이 강남 골목 안쪽까지 깊숙이 들어오는 오전이었어요. 바람 한 점 없는 날이었습니다. 막다 펼쳐진 가로수 잎들이 햇빛을 받아 연두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골목 바닥에는 나뭇잎 그림자가 흔들리지도 않고 그대로 찍혀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라일락 향기가 희미하게 흘러오는 조용하고 포근한 오전이었어요. 그 골목 양쪽으로 화환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어림잡아 20개는 됐어요. 흰 국화와 분홍 장미를 섞어 만든 화환들이었는데 꽃잎이 아직 싱싱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리본마다 굵은 붓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성진그룹 각 계열사 이름들, 대형 병원 원장 이름들,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들. 꽃향기가 골목 끝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리본 글씨를 하나씩 읽어보다가 다시 걸어가곤 했어요. 병원 입구 유리문 위쪽에는 흰 현수막이 팽팽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수석 졸업 원장 개원. 글씨가 크고 반듯했어요. 어떤 할머니가 그것을 올려다보며 옆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서울대 수석이래. 옆 사람도 고개를 들었어요. 유리문 안쪽에서는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흰 유니폼을 맞춰 입은 직원들이 화분을 옮기고 접수대 위를 마른 걸레로 닦고 진료기구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씩 점검하고 있었어요. 처음 문을 여는 날 특유의 긴장감이 병원 안에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서로 눈을 마주치며 확인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 유리문 바로 앞에 최아린이 서 있었습니다. 29살. 흰 가운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였어요.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또렷했습니다. 오래 공부한 사람 특유의 차분함이 있으면서도 웃을 때는 눈가에 잔주름이 살짝 잡히면서 부드러워졌어요. 지역 신문 기자 한 명이 카메라맨을 옆에 세우고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서울대 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셨다면서요. 소감이 어떠세요? 할인이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성적보다는 환자분들이 편안하게 오실 수 있는 치과를 만들고 싶습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어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개원까지 하셨는데 여기까지 오시는 길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할인이 잠깐 웃음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혼자 키워주신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최명재가 딸의 어깨를 한 번 두드렸어요. 짧게. 그냥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손에는 20년이 담겨 있었어요. 최명재. 59살. 성진그룹 부회장이었습니다. 짙은 감색 정장을 반듯하게 차려입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 무게감이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반쯤 휘었고 이마와 눈가의 주름이 깊었습니다. 세월이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딸의 어깨를 두드리고 나서 짧게 말했어요. 그래. 그게 의사지.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이 아니었다면 눈시울을 닦았을지도 몰랐어요. 명재는 속으로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아내 없이도
딸 하나는 이렇게 키워냈다고. 20년이었어요. 유치원 앞에서 우산을 들고 기다리던 날들, 새벽에 아이가 열이 올라 잠옷 바람으로 응급실을 뛰어다니던 밤들, 혼자 부엌에 서서 서툰 솜씨로 도시락을 싸던 아침들. 명재에게 그 20년은 자랑스러움과 쓸쓸함이 뒤섞인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은 적도 없고 털어놓을 자리도 없었어요. 그냥 버티고 살아온 시간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이 현수막 한 장 앞에 쌓여 있었어요. 명재는 화한 리본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씩 옮기며 이름 하나하나를 눈으로 짚었어요. 이 이름들이 딸이 얼마나 잘 됐는지를 세상에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꽉 찼어요. 그러나 그 꽉 찬 것을 꺼낼 자리가 없어서 그냥 리본만 읽었습니다. 그때 할인이 직원들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자, 오늘 첫날이에요. 다들 많이 긴장되죠? 환자분들한테 웃는 얼굴만 잊지 마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굳어있던 분위기가 조금 풀렸어요. 명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혼자 웃었습니다. 저게 다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인터뷰가 끝나고 할인이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명재는 자연스럽게 병원 앞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가볍게 불어왔어요. 화한 리본이 살랑 흔들렸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할머니 한 분이 리어카에 딸기를 쌓아놓고 팔고 있었어요. 빨갛게 잘 익은 딸기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길 건너편 편의점 앞 파란 플라스틱 의자에는 어르신 몇 분이 나란히 앉아 무릎에 손을 얹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평범하고 따뜻한 5월의 오전이었습니다. 명재는 그 풍경 속에서 천천히 시선을 움직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눈이 가는 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길 건너편 인도에서 무언가가 눈에 걸렸습니다. 중년 여자였어요. 연한 회색빛 면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 번 세탁해서 색이 바랬고 소매 끝이 보풀처럼 일어나 있었어요. 아래는 짙은 감색 면바지였는데 무릎 부분이 살짝 늘어나 있었습니다. 봄 날씨에 맞게 얇게 차려입은 옷이었지만 새 옷은 아니었어요. 오래 입어서 몸에 익어버린 그런 옷이었습니다. 여자는 양손에 전단지 묶음을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내밀고 있었어요. 시선은 항상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전단지를 받으면 살짝 고개를 숙였고 모른 척 지나가면 아무 말 없이 다음 사람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오래 해온 사람만이 갖는 동작이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고 기대도 없고 그냥 몸이 알아서 하는 사람의 몸짓이었어요. 손등이 햇빛 아래 드러나 있었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었어요. 많이 일한 손이었습니다. 명재의 시선이 그 여자 위에서 멈췄어요. 처음엔 무심하게 지나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돌아갔어요. 여자가 전단지를 내밀다가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명재의 눈이 작게 흔들렸어요. 숨이 한 번 막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숨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눈을 한 번 비볐습니다. 다시 봤어요. 다시 봐도 같았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주머니 안에 넣어둔 손이 본인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니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고개를 저었어요. 그러나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자가 옆을 지나가는 어르신에게 전단지를 내밀며 말했어요. 새로 생긴 치과예요. 한번 가보세요. 그 목소리가 길 건너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명재의 몸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20년 전 기억 속에만 있던 목소리였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지만 다시는 들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목소리였어요. 꿈에서 몇 번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을 뜨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꿈이 아니었어요. 박정혜, 58살. 20년 전 집 재산을 빼돌리고 운전기사와 함께 사라진 아내였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했고 명재도 그렇게 알고 20년을 살아왔어요. 그것이 명재가 알고 있는 박정혜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지금 딸의 치과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어요. 재산을 들고 도망간 사람이. 명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굳었어요.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계속 걸렸습니다. 재산을 들고 도망간 사람이 왜 저 자리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건지.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명재는 그것을 바로 눌러버렸어요. 지금은 그것을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등 뒤에서 할인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병원 밖으로 나온 할인이 명재 옆에 나란히 서더니 시원하게 기지개를 켜며 길 건너 쪽으로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리려 했어요. 명재가 움직였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어요. 그는 할인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딸의 몸을 길 건너 반대쪽으로 돌려 세웠어요. 할인이 미처 영문을 파악하기도 전에 명재는 이미 딸의 팔을 잡은 채 유리문 쪽으로 걸음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나 멈출 수 없게. 할인이 발이 딸려가면서 물었어요. 아빠, 갑자기 왜요? 명재가 낮고 짧게 말했습니다. 들어가자. 잠깐만요. 바람도 시원하고 좋은데. 할인아. 한 번 더 불렀어요. 그 한마디에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목소리였어요. 평소에는 없던 무게였습니다. 할인이 멈칫했어요. 아버지의 손이 팔을 꽤 단단하게 잡고 있었습니다. 뿌리치기 어려운 힘이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어서 할인은 더 이상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유리문 안으로 들어섰어요. 유리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명재는 문이 완전히 닫히는 그 순간에도 시선을 비스듬히 돌렸어요. 길 건너에 여자가 아직 서 있었습니다. 연한 회색 점퍼 차림으로 허리를 살짝 굽힌 채 전단지를 내밀고 있었어요. 딸의 이름이 인쇄된 종이를 낯선 사람들에게 한 장씩 건네고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도 건네는 사람도 서로가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유리에 반사된 명재의 얼굴이 창백하게 비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아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안은 환했습니다. 천장에 달린 흰 형광등이 구석구석 고르게 빛을 내고 있었어요. 새 병원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새 가구 냄새가 섞인 아직 사람의 온기가 배지 않은 냄새였어요. 접수대 위에는 작은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고 대기 의자들이 가지런히 줄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반듯하고 깔끔했어요. 그러나 명재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리문 가까이에 서 있었어요. 할인은 이미 안쪽 직원들 사이로 들어가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개원 첫날이라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았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안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명재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유리문 너머 길 건너편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여자는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연한 회색 점퍼 차림으로 허리를 살짝 굽힌 채 전단지를 내밀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받아가면 고개를 살짝 숙였고 바쁘게 지나치는 사람에게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몸을 돌렸습니다. 같은 동작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멈추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명재는 유리문에 반쯤 등을 기댄 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조용하지 않았어요. 20년 전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처음 그 말을 들었던 날이 떠올랐어요. 서재로 불려 들어갔을 때 어머니가 책상 앞에 반듯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아내가 집안 돈을 들고 운전기사와 도망갔다. 명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목격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명재는 결국 믿었어요. 그게 20년 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들고 도망간 사람이 지금 저기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어요. 명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길 건너 여자를 다시 찬찬히 바라봤어요. 얼굴은 거리가 있어서 세밀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움직임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드는 각도, 전단지를 내미는 손의 방향, 거절당했을 때 몸을 돌리는 방식, 어딘가 익숙한 것들이었어요. 오래된 기억 속에서 본 적 있는 몸짓들이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직원이 불렀어요. 회장님, 잠시 이쪽으로 오실 수 있으세요? 화환 정리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서요. 명재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직원 쪽으로 걸어가면서도 눈은 한 번 더 유리문 너머를 확인했어요. 여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명재는 직원의 말에 짧게 대답했어요. 그러나 머릿속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잠시 후였어요. 할인이 진료실 쪽에서 나오며 명재 옆을 지나쳤습니다. 아빠, 첫 환자분 오셨대요. 저 들어가 볼게요. 그래. 명재가 짧게 대답했어요. 할인이 흰 가운 자락을 펄럭이며 진료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할인이 환자에게 몸을 낮추며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환자는 나이든 어르신이었는데 할인이 두 손으로 그분의 손을 잡으며 뭔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명재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유리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여자는 아직 있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히 봤습니다. 여자의 머리카락이 보였어요. 귀 뒤로 단정하게 넘긴 머리였는데 군데군데 흰 머리카락이 섞여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서 그 흰 머리카락들이 반짝였어요. 얼굴은 여전히 아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단지를 내밀 때마다 입술이 살짝 움직이는 것이 보였어요.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새로 생긴 치과예요. 한번 가보세요. 명재는 유리문에 손을 올렸어요. 차가운 유리 표면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 것인지 그냥 기댄 것인지 본인도 알 수 없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길 건너 여자가 잠깐 고개를 들었어요. 정면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시 고개를 든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찰나의 명재는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었어요. 광대뼈 아래로 살이 빠져 있었고 피부는 햇볕에 많이 그을려 있었습니다. 20년이 그 얼굴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나 눈매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눈매만큼은 20년 전 그대로였어요. 명재의 손이 유리문 위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박정혜가 맞았어요. 틀림없었습니다. 명재는 뒷걸음질을 쳤어요. 한 발, 두 발. 등이 접수대에 닿았습니다. 그는 거기 기댄 채 숨을 골랐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조여드는 느낌이었어요. 재산을 들고 도망간 사람이 왜 저기 있는 건지, 20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아온 건지, 왜 하필 딸의 치과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건지, 아무것도 맞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명재가 20년 동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길 건너 여자의 낡은 점퍼 한 벌 앞에서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명재는 천천히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옆을 봤어요. 수행비서 김 비서가 입구 쪽에 서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조용하고 눈치 빠른 사람이었어요. 명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비서. 예, 회장님. 길 건너에 전단지 돌리는 여자 보이지?
김 비서가 자연스럽게 시선을 유리문 너머로 옮겼어요. 잠깐 확인하고 나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예, 보입니다. 명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여자 조사해. 김 비서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명재는 더 이상 유리문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기 의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가서 앉았어요. 등을 등받이에 기대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명재는 그것을 느꼈지만 억누르지 않았어요. 억누를 힘이 없었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할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환자에게 치료 과정을 설명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다정하고 또렷했어요. 아버지로서 들으면 흐뭇해야 할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명재의 귓속에는 그 목소리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길 건너에서 들려왔던 그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치과예요. 한번 가보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20년 만에 들은 그 목소리가 명재의 가슴 한가운데에 조용히 박혀 있었어요. 빠지지 않는 가시처럼. 개원식이 끝난 것은 오후 늦게였어요. 할인은 첫날부터 환자가 생각보다 많이 왔다며 상기된 얼굴로 직원들과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재는 딸에게 천천히 마무리하라고 말하고 병원 밖으로 나왔어요. 차가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바로 타지 않았습니다. 잠깐 서서 길 건너편을 봤어요. 여자는 이미 없었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그 자리를 지키던 사람이었는데 골목은 텅 비어 있었어요. 바닥에 전단지 한 장이 바람에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명재는 그것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변을 살폈어요. 그때 골목 안쪽에서 연한 회색 점퍼를 입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박정혜였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전단지 묶음은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종이 끝이 구겨져 있었고 오래 쥐고 있었던 탓인지 손바닥 모양으로 눌려 있었어요. 여자는 남은 전단지를 가지런히 모아 비닐봉지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봉지 입구를 단단히 묶었어요. 내일 또 써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혜가 골목을 가로질러 걷기 시작했어요. 명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정혜가 향하는 곳이 어딘지 보였어요. 할인치과였습니다. 병원 건물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명재의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들어가려는 건가? 명재는 차에 타지 않았어요. 대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정혜와 충분한 거리를 두면서 그러나 놓치지 않을 만큼 가까이서 따라갔어요. 병원 건물 모퉁이까지 다가갔습니다. 벽이 꺾이는 부분에 등을 딱 붙였어요. 감색 정장이 오래된 외벽에 닿았습니다. 거기서 고개만 살짝 내밀면 병원 측면 출입구 쪽이 한눈에 보였어요. 정혜는 유리 정문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오른쪽 측면 직원들이 드나드는 작은 출입구 앞에 서 있었어요. 낮 동안에는 화환들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았던 문이었습니다. 정혜는 그 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전단지가 든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발이 문 앞에 있으면서도 몸은 약간 뒤로 물러서 있었습니다. 들어갈 듯 말 듯한 자세였어요. 안쪽에서 인기척이 들렸는지 문이 열렸습니다. 흰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직원이었어요. 오늘 접수대에서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여직원이 정혜를 보더니 반갑게 웃었어요. 아, 오셨어요.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정혜가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뭘.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어요. 여직원이 안쪽으로 잠깐 들어갔다가 곧 하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두껍지 않은 봉투였어요. 얇고 납작한 봉투였습니다.
하루치 일당이었어요. 여직원이 두 손으로 봉투를 건넸습니다. 전단지 덕분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셨어요. 원장님도 많이 좋아하셨어요. 원장님. 그 두 글자가 공기 중에 떠 있었습니다. 정혜의 손이 봉투를 받았어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봉투를 받는 순간 그 손이 잠깐 멈추는 것이 보였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였어요. 그러나 명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원장님이 딸이라는 것을 알면서 딸이 번 돈을 두 손으로 받고 있었어요. 명재는 벽 뒤에서 숨을 참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했어요. 감사합니다. 정혜의 목소리가 짧게 끊겼습니다. 여직원이 다시 웃으며 말했어요. 혹시 내일도 오실 수 있으세요? 이번 주 계속 전단지 돌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정혜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예. 올게요. 여직원이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딸칵. 작은 소리였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도 정혜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봉투를 두 손에 든 채였어요. 유리문 너머 병원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직원들이 퇴근 준비를 하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하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장실 불빛만 안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첫날이라 마무리할 것들이 많은 것이겠죠. 딸은 아직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을 터였습니다. 정혜는 그 불빛을 잠시 바라봤어요. 그러다가 봉투를 점퍼 주머니 안에 천천히 집어넣었습니다. 주머니 위를 손바닥으로 한번 꾹 눌렀어요.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명재는 벽에 등을 더 바짝 붙였어요. 정혜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모퉁이 바로 앞을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명재는 숨을 멈췄습니다. 정혜의 발소리가 모퉁이 너머로 멀어졌어요. 명재는 천천히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정혜가 골목 안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등이 보였습니다. 연한 회색 점퍼의 등판이었어요. 어깨가 내려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전단지를 돌리고 이제 막 일당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은 사람의 뒷모습이었어요. 명재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정혜는 두 번 골목을 꺾었어요. 낡은 건물들이 늘어선 골목이었습니다. 강남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하고 낡은 곳이었어요. 정혜가 멈춰 선 곳은 5층짜리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외벽이 군데군데 떨어져 나가 있었고 현관문 위에 달린 조명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우편함에는 이름 대신 호수만 적혀 있는 것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정혜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손가락이 익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삐 소리가 나고 문이 열렸어요. 정혜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재는 건물 맞은편 골목 어귀에 서서 바라봤어요. 이 건물에 살고 있다면 20년 동안 이런 곳에서 살아온 거라면 그 생각을 마저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3층 창문에 불이 켜졌어요. 커튼이 없는 창문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그대로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노란빛이 아닌 파란빛이 도는 형광등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흔히 보이는 그런 빛이었어요. 명재는 그 창문을 올려다봤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건물 현관문이 다시 열렸어요. 정혜였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회색 점퍼 대신 어두운 남색 작업복 상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아래는 두꺼운 면바지였어요. 발에는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낡은 청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가방 안으로 걸레 몇 장과 고무장갑, 분무기 하나가 보였습니다. 명재의 눈이 그 가방에서 멈췄어요. 정혜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방향이었어요. 명재는 다시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더 멀찍이 떨어져서였어요. 정혜가 들어간 곳은 골목 끝쪽에 있는 중간 규모의 오피스 건물이었습니다. 낮에는 여러 회사들이 입주해 있을 건물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대부분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나이든 경비원 아저씨가 앉아 있었어요. 정혜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오셨네요. 예, 다녀올게요. 정혜가 짧게 대답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경비원 아저씨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매일 있는 일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명재는 건물 밖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2층 복도에 불이 켜졌어요. 유리창 너머로 청소 카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카트에는 큼직한 걸레와 쓰레기 봉투, 청소 도구들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카트를 밀고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정혜였어요. 천천히 복도를 따라 걸으며 자루걸레로 바닥을 밀고 있었습니다. 일정한 동작이었어요. 앞으로 밀었다가 옆으로 쓸었다가 다시 앞으로. 몸이 리듬을 타고 있었습니다. 오래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리듬이었어요. 힘을 아끼면서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밤 10시였어요. 명재는 건물 맞은편 처마 아래에 서 있었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은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골목이었습니다. 가끔 늦게 퇴근하는 직장인이 지나칠 뿐이었어요. 2층 창문 너머로 정혜가 계속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한 구간이 끝나면 카트를 조금 앞으로 밀고 다시 걸레를 짜고 다시 바닥을 닦았어요. 손등이 창문 불빛에 비쳤습니다. 거칠고 마디가 굵은 손이었어요. 많이 일한 손이었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어요. 완전히 굽은 것은 아니었지만 피곤함이 허리 쪽에 쌓여 있다는 것이 동작을 보는 것만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쉬지 않았어요. 그러나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는 거였어요. 그냥 그렇게. 명재의 눈이 그 창문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오전에는 딸의 치과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저녁에는 남의 건물 복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들고 도망간 사람이 밤마다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맴돌다가 가라앉았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1시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정혜가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청가방을 다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보다 걸음이 조금 느려져 있었어요. 어깨가 아까보다 조금 더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허리는 펴고 있었어요. 억지로 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펴고 있었습니다. 정혜는 골목 초입에 있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명재는 멀찍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정혜가 편의점에서 나왔어요. 손에 얇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많이 든 것 같지 않았어요. 정혜가 편의점 앞 평상 위에 잠깐 앉았습니다. 봉지 안에서 삼각김밥 하나를 꺼냈어요. 비닐을 천천히 벗겼습니다. 그리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게 저녁이었습니다. 명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노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무언가인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정혜가 삼각김밥을 먹으면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길 건너편을 바라봤어요. 할인치과 간판이 보이는 방향이었습니다. 낮에는 환했던 간판이 지금은 꺼져 있었어요. 그러나 건물 안쪽 원장실에서 작은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아직 안에 있는 거였어요. 정혜의 손이 멈췄습니다. 삼각김밥을 쥔 채로 그 불빛을 바라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명재는 거리가 멀어서 정혜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어요. 저 여자는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여기가 딸의 치과라는 것을, 딸이 저 불빛 안에 있다는 것을. 그래서 이 골목에서 전단지를 돌린 거였어요. 딸 가까이에 있고 싶어서, 그러나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이렇게 길 건너에서 불빛을 바라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20년 동안 명재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정혜는 마저 삼각김밥을 먹고 봉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청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어요. 아까 들어갔던 오래된 건물 쪽으로. 매일 하는 것처럼 오늘도 그렇게. 명재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건물 현관문이 닫혔어요. 골목에 다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명재는 오래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5월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장 안으로 서늘한 바람이 스며들었어요. 그는 그것도 느끼지 못한 채 건물 입구만 바라봤습니다. 돈을 들고 도망간 사람이 왜 저렇게 살고 있는 건지.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명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몸이 침실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재킷을 소파 등받이에 걸쳐둔 채 그냥 앉아 있었어요. 거실 조명이 환했지만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강남 밤거리의 불빛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어요. 수십 층짜리 건물들이 저마다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 사이 어딘가에 커튼도 없는 3층 창문에 파란 형광등을 켜놓고 잠든 여자가 있었어요. 명재는 탁자 위에 놓인 물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20년 전 일들이 머릿속에서 자꾸 떠올랐어요. 시어머니의 서재에서 들었던 말들, 그 말을 듣고 굳어버렸던 자신의 표정,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냥 믿어버렸던 그날. 그때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직접 확인했다고 했고, 증거도 있다고 했고, 목격자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재산을 들고 도망간 사람이 20년째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전단지를 돌리고 밤에는 남의 건물 복도를 닦으면서 맞지 않았어요. 무언가가 맞지 않았습니다. 명재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감았어요. 그러나 잠이 깊이 들지 않았습니다. 꿈인지 생각인지 모를 것들이 밤새 머릿속을 떠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재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사무실에 나왔어요. 비서실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바라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인터폰을 눌렀어요. 잠시 후 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명재 곁에서 15년을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어요.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키기 전에 먼저 알아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어요. 명재가 말하기도 전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바로 시작했습니다. 김 비서가 파일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명재가 파일을 당겼습니다. 표지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박정혜. 생년월일 현 주소. 최근 직업 이력. 명재가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 여자 맞나? 예. 박정혜 맞습니다. 현재 서울 관악구 거주 중이고요. 확인된 주소는 어제 회장님이 따라가신 그 건물이 맞습니다. 명재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20년 동안 뭘 하며 살았어? 김 비서가 파일 안쪽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직업 이력입니다. 식당 보조,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건물 청소, 전단지 배포. 주로 일용직이었습니다. 한 곳에 오래 있었던 적이 없고 대부분 석 달에서 6달 단위로 일자리가 바뀌었습니다. 명재는 그 목록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어요. 식당 보조, 편의점 야간, 건물 청소, 전단지 배포. 한 줄 한 줄이 20년이었습니다. 그 20년이 이 짧은 목록 안에 담겨 있었어요. 재산 사용 기록은? 김 비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명재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없다고? 예. 20년 전 사건 당시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진 재산, 그 돈의 사용 기록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해외 송금 기록도 없고, 고액 인출 기록도 없고,
부동산 취득 기록도 없습니다. 명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가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빌딩 유리창에 반사되어 눈이 부셨어요. 해외 출국 기록은 없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출국한 기록이 없습니다. 명재의 등이 굳는 것이 보였어요. 창밖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재산을 들고 도망간 사람이 그 돈을 한 번도 쓰지 않았고 해외로 나간 적도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일용직을 전전하며 살았어요. 그 사실이 명재의 머릿속에서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 간 거지? 혼잣말에 가까운 말이었어요. 김 비서에게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김 비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그래서 다른 기록도 찾아봤습니다. 명재가 몸을 돌렸어요. 김 비서가 파일 안에서 오래된 서류 묶음을 꺼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20년이 넘은 문서들이었습니다. 성진그룹 내부 문서였어요. 20년 전 회장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그룹 내부에서 비자금 문제가 터질 뻔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명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기억이 났어요. 희미하지만 기억이 났습니다. 당시 그 일은 흐지부지 마무리됐어요. 어떻게 마무리됐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어느 날 없던 일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명재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형이었지. 예. 김 비서가 짧게 확인했어요. 당시 성진그룹은 붕괴 직전까지 몰렸었습니다. 비자금 규모가 상당했고 외부에 알려지면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김 비서가 서류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신문기사 복사본이었어요. 20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성진그룹 며느리 박정의 횡령 및 불륜 의혹. 명재의 손이 그 제목 위에서 멈췄어요. 두 사건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김 비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확히 같습니다. 같은 날이었어요. 형의 비자금 사건이 터질 뻔했던 날과 아내의 횡령 불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날이 정확히 같았습니다. 명재는 그 두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아침 햇살이 사무실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먼지 입자들이 햇살 속에서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우연치고는 이상하군. 명재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어요.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명재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20년 전 신문 기사, 내부 문서, 박정혜의 직업 이력. 그것들을 하나씩 다시 들여다봤어요. 하나하나가 따로 놓고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니 달랐어요. 뭔가가 처음부터 이상했습니다. 명재가 파일을 덮지 않은 채 말했어요. 다 다시 조사해. 예. 20년 전 그 사건 전부.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 불륜이라는 게 어떻게 확인된 건지, 누가 처음 그 얘기를 꺼냈는지. 다 뒤져. 김 비서가 파일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알아. 그래도 해. 짧고 단호한 말이었어요. 김 비서가 나가고 나서 사무실에 명재 혼자 남았습니다. 넓은 사무실이었어요. 그러나 명재의 눈에는 그 넓은 사무실이 좁게 느껴졌어요.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한 곳에 오래된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누렇게 변색된 봉투였습니다. 명재는 그것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봉투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20년 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종이가 낡아 있었어요. 접혀있던 부분이 닳아서 금이 가 있었습니다. 명재는 그 종이를 천천히 펼쳤어요.
박정혜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명재는 그 도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이 도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어요. 서류가 처리됐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 도장 하나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명재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서랍 안에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손이 조금 떨렸어요. 창밖으로 5월의 아침 햇살이 환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재의 사무실 안은 무겁고 어두웠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그 사흘 동안 명재는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이 지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회의를 하고 보고를 받고 결제를 했어요. 점심은 약속이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사무실에서 간단히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딸의 치과에 들러 첫 주는 어떠냐고 물었어요. 하리는 생각보다 환자가 많다며 피곤하면서도 밝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랬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사흘 내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도 모른 채 그냥 기다렸어요.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김 비서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파일이 더 두꺼웠습니다. 책상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묵직하게 났어요. 명재가 파일을 당겼습니다. 찾았어? 예. 찾았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내용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김 비서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명재가 그 얼굴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 저런 표정을 짓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명재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돈에 관한 것이었어요. 20년 전 박정혜가 빼돌렸다고 알려진 재산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에 보도된 금액은 꽤 큰 액수였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김 비서가 금융 기록을 추적해서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박정혜 명의로 잠깐 이동했다가 다른 계좌를 거쳐 다시 성진그룹 내부 자금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경로가 복잡하게 꼬여 있었지만 결국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았어요. 돈은 처음부터 그룹 안에 있었던 겁니다. 명재의 손이 그 금융 흐름도 위에서 멈췄어요. 박정혜는 돈을 가져간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장이었어요. 불륜 상대였다고 알려진 운전기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김 비서가 그 사람의 행적을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추적한 결과였어요. 사건이 터진 직후 그 운전기사는 갑자기 거액의 돈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의 월급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 돈을 받은 지 열흘 만에 해외로 출국했고 이후 국내로 돌아온 기록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동남아 어느 나라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는 것까지 확인이 됐어요. 명재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 돈 어디서 나온 거야? 김 비서가 조용히 말했어요. 성진그룹 내부 자금입니다. 당시 회장 직속 비서실에서 집행된 돈이었습니다. 그 말이 사무실 안에 조용히 떨어졌어요. 명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파일을 덮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페이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회장은 정영옥이었어요. 명재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었어요. 여든이 다 되어가는 나이였지만 아직도 그룹 명예회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말을 이었어요. 그 불륜 사건 처음부터 연출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근거는? 당시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사람이 3명 있었습니다. 그 3명을 추적해봤는데 셋 다 사건 직후에 목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중 2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1명은 현재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분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명재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뭐라고 하던가. 김 비서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이 짧았지만 명재는 느꼈어요. 시키는 대로 했다고 했습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고요. 명재는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등을 기댔어요.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넓고 하얀 천장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천장이었습니다. 20년 전 사건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돈도 조작이었고 불륜도 조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조작을 지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명재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이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것이 달랐습니다. 알고 있는 것과 말하는 것이 달랐어요. 명재는 오래 천장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내렸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파일을 바라봤어요. 금융기록, 운전기사 행적, 목격자 증언. 20년 전 조작의 흔적들이 종이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박정혜의 직업 이력도 있었어요. 식당 보조, 편의점 야간, 건물 청소, 전단지 배포. 명재는 그 두 가지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조작된 증거들과 그 조작 때문에 20년을 저렇게 살아온 사람의 이력을 손이 파일 위에 올려졌어요. 천천히 덮었습니다. 계속해. 짧은 말이었어요. 더 깊이. 빠진 것 없이. 다 찾아.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명재는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5월의 햇살이 여전히 환했어요. 그러나 명재의 눈에는 그 햇살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20년 전 장면들이 하나씩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20년 전 아내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김 비서가 마지막 자료를 가져온 것은 그로부터 이틀 후였어요.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햇살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김 비서가 들어왔을 때 명재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던 참이었어요.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였습니다. 김 비서가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해외에 있는 운전기사 측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명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녹취 기록이었어요. 여러 장이었습니다. 운전기사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 있었어요. 건강도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그는 생각보다 순순히 말했어요. 오래 묵혀온 것을 꺼내놓는 사람처럼. 명재는 녹취 기록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손이 점점 느려졌어요. 불륜 증거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연출된 것이었어요. 사진도 목격자도 제보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맞춰 움직인 것들이었습니다. 형의 비자금 사건이 외부로 새어나가려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명재는 녹취 기록의 마지막 문장을 읽었어요. 그 여자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고. 자기는 그 이후로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다고. 명재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종이를 내려놓았어요. 김 비서가 말했습니다. 정혜 씨가 스스로 집을 떠난 경위도 확인됐습니다. 당시 회장실에 있었던 사람의 증언입니다. 명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20년 전 그날 밤이었습니다. 정혜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막 설거지를 끝낸 참이었어요. 앞치마를 벗으려는데 시어머니 쪽 사람이 왔습니다. 회장님이 부르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혜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 정영옥 회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이른이 가까운 나이였지만 등이 반듯했고 눈빛이 서늘했습니다. 평소에도 차가운 분이었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방 안의 공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정혜가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왔어? 앉아. 따뜻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명령하듯 짧게 내뱉은 말이었어요.
정혜가 자리에 앉자 시어머니가 신문 한 장을 집어 책상 너머로 던졌습니다. 정혜 앞에 탁 소리를 내며 떨어졌어요. 다음 날 조간에 나갈 기사를 미리 받아놓은 것이었습니다. 성진그룹 며느리 박정혜 횡령 및 불륜 의혹. 정혜의 손이 떨렸어요.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목만큼은 선명하게 보였어요. 어머님, 저는 이런 일 한 적 없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러나 정혜는 똑바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어요.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서 어쩔 건데. 해명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서 아니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책상을 돌아서 정혜 앞까지 걸어왔어요. 그리고 정혜를 내려다봤습니다. 앉아있는 정혜와 서있는 시어머니. 그 높이 차이가 그대로 힘의 차이였어요. 해명? 네가 아니라고 떠들어봤자 듣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고 차가웠습니다. 증거가 다 있어. 사진도 있고 본 사람도 있어.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은 이미 네 편이 아니야. 정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명재 씨는 믿어줄 겁니다. 남편은 저를 믿어줄 거예요. 시어머니의 입가에 냉소가 번졌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내 아들이 누구 말을 듣겠어. 너 같은 것 말을 듣겠어. 내 말을 듣겠어. 그 말이 칼처럼 꽂혔습니다. 정혜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시어머니가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목소리를 더 낮게 깔았어요. 너 내 말 똑똑히 들어. 네가 아니라고 떠들고 다니면 할인이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정혜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어머님, 할인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아이를 왜 끌어들이십니까? 시어머니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네가 조용히 나가면 할인이는 내가 잘 키워줄게. 그러나 네가 한마디라도 더하면 그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르지. 정혜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할인이는 그때 6살이었어요. 아직 유치원에 다니던 아이였습니다. 저녁마다 엄마 품에 파고들어 잠드는 아이였어요.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다고 했던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 방에서 협박의 도구로 쓰이고 있었어요. 정혜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손이 보이지 않게 두 손을 꼭 맞잡았어요.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참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울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짐 싸서 나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그게 네가 딸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야. 문이 열렸어요. 나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정혜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앞에서 그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천천히 반듯하게 걸었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복도에 홀로 서는 순간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정혜는 할인의 방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가 내렸어요. 올렸다가 또 내렸습니다. 문을 열면 들어가고 싶어질 것 같았어요. 들어가면 나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문을 열지 않았어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렸어요. 집을 나서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명재는 그 증언을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사무실 안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김 비서도 말이 없었어요. 명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가 너무 늦게 알았군. 그 말이 사무실 안에서 조용히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 정혜가 혼자 나서며 봤을 거리의 불빛도 이랬을 거였어요.
명재는 오래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명재는 그날 밤 오래 잠들지 못했어요. 소파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강남 밤거리의 불빛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어요. 화려하고 밝은 불빛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명재의 눈에는 그것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내 아들은 내가 하는 말을 듣는다. 그 말이 맞았어요. 명재는 어머니의 말을 들었으니까요. 의심 한 번 하지 않고, 확인 한 번 하지 않고, 그냥 믿었습니다. 아내가 도망갔다는 말을, 증거가 있다는 말을 그냥 통째로 믿었어요. 20년 동안 명재는 손을 들어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어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어요. 어머니를 향한 분노인지 아무것도 몰랐던 자신을 향한 분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뜨겁고 무거운 것이 가슴 한가운데에 꽉 들어차 있었어요.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전부 알고 있었어요. 아니, 직접 꾸민 일이었으니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아들에게는 단 한마디도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그 사실이 명재를 가장 무겁게 짓눌렀어요. 속은 것이 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이 있었어요. 정혜가 혼자 그 밤을 감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던 남편을 두고 딸 하나 지키겠다고 입을 다문 채 혼자 문을 나섰다는 것이었어요. 지켜줬어야 했습니다. 남편이라면 지켜줬어야 했어요. 그러나 명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보다 더 나빴어요. 어머니 말을 믿고 아내를 배신자로 생각하며 20년을 살았으니까요. 명재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랐어요. 그러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컵을 손에 들고 서 있었어요. 차가운 물이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20년이었어요. 그 세월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명재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명재는 사무실에 나오자마자 김 비서를 불렀습니다. 장인어른 근황 알아봤어? 정혜 씨 아버지. 김 비서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명재는 좋지 않은 이야기가 나올 것을 직감했습니다. 회장님, 장인어른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명재가 들고 있던 볼펜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언제? 사건이 터진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20년 전이에요. 김 비서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명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었어요. 정혜의 아버지는 서울 변두리에서 작은 국밥집을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정혜 어머니는 정혜가 어릴 때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혼자 식당을 하면서 딸을 공부시켰어요.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딸이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됐을 때 동네방네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딸의 횡령불륜 사건이 신문에 크게 실렸습니다. 아버지는 이른 아침 식당 문을 열다가 이웃이 들고 온 신문을 받아들었어요. 사진까지 실린 기사였습니다. 딸 이름이 굵은 글씨로 박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신문이 바스락거렸어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신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제대로 눌리지 않았어요. 몇 번을 다시 눌렀습니다. 우리 딸은 그런 애가 아닙니다. 제발 한 번만 확인해 주세요. 우리 정혜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전화기 너머 기자의 목소리는 짧고 냉정했습니다. 어르신,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사진도 있고 목격자도 있어요. 전화가 끊겼어요. 아버지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날부터 식당이 달라졌습니다. 오전에 오던 단골 손님들이 하나씩 발길을 끊었어요. 오후에는 더 한산해졌습니다.
빈 식당 안에서 아버지는 혼자 국물을 끓이고 있었어요. 끓여봤자 먹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끓였어요. 손이 멈추면 더 무서울 것 같았으니까요. 골목에서 수근거리는 소리가 식당 안까지 들렸습니다. 저 집 딸 말이야, 운전기사랑 눈이 맞아서 돈 들고 튀었다더라. 아버지는 들은 척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행주로 식탁을 닦았습니다. 닦을 것도 없는 빈 식탁을 그냥 계속 닦았어요. 행주가 닳도록 닦았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건물주가 찾아왔습니다. 들어오면서부터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사장님, 죄송한데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서요. 아버지가 조용히 물었어요. 나가라는 거요? 건물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내 눈을 마주치지 못하면서 식당 간판이 내려진 날이었어요. 인부들이 와서 간판을 떼어냈습니다. 쇠를 끊는 소리, 간판이 내려지는 소리. 아버지는 식당 안 빈 의자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한 번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들었어요. 20년 동안 지켜온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그날 이후 아버지는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았어요. 딸에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끊겨 있었고 살던 집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딸이 그럴 리 없다는 생각을 끝내 놓지 않았어요. 결국 아버지는 쓰러졌습니다. 식당 주방 바닥에서 쓰러진 것을 옆가게 사람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과로와 충격이 한꺼번에 몸으로 쏟아진 거였습니다. 병실은 좁고 조용했어요. 링거 바늘이 팔에 꽂혀 있었고 창밖으로 회색 하늘이 보였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상태에서도 아버지는 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옆에 있던 간호사가 받아 적어놓은 말이었습니다. 정혜야. 아빠는 믿는다. 우리 딸 그런 애 아니다. 아빠는 안다. 그 말을 되풀이하다가 눈을 감으셨어요. 정혜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곁에서 지키지 못했어요. 어디서 어떻게 그 소식을 들었는지 아니면 끝내 듣지 못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명재는 파일을 덮었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환했어요. 5월의 햇살이었습니다. 그러나 명재의 사무실 안은 무거웠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명재가 낮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한 짓이야. 대답을 기다리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김 비서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명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손을 유리창 위에 올렸어요.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어머니는 며느리 하나를 짓밟았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죄 없는 노인 하나의 삶도 함께 무너뜨렸어요. 딸을 믿었던 아버지가 딸의 이름이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서 혼자 쓰러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딸을 믿는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눈을 감았어요. 그것이 어머니가 한 일이었습니다. 명재는 유리창에 이마를 천천히 갖다 댔어요. 차가운 유리가 이마에 닿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정혜를 지켜줬어야 했습니다. 그때 지켜줬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지 못한 20년이 지금 이 자리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어요. 되돌릴 수 없는 20년이었습니다. 창밖에서 햇살이 계속 환했어요. 그 환함이 오히려 명재를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명재는 그 며칠 동안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서 다음 할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가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서두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안 됐어요. 분노가 끓어오를수록 더 차갑게,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20년 전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빈틈없이 준비해서 되갚아줄 생각이었어요. 그것이 정혜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명재는 책상 위에 두 손을 모았어요. 반드시 밝혀낼 거였습니다.
반드시 바로잡을 거였어요. 그 생각을 단단히 다지고 나서야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이었어요. 강남 골목에서 정혜는 오늘도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 있었어요. 연한 회색면 점퍼를 입고 전단지 묶음을 두 손에 들고 할인치과 앞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5월이라지만 아침 공기는 아직 서늘했어요. 정혜는 그 서늘함 속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받지 않았어요. 출근길에 바쁜 직장인들은 손을 저으며 지나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냥 걸어갔어요. 어떤 젊은 사람은 이어폰을 꽂은 채 정혜가 내미는 손을 아예 보지 않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혜는 그럴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거절당해도 표정이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다음 사람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오래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묻어남이었습니다.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받아도 티를 내지 않는 법을 몸이 익혀버린 거였어요. 한 중년 남자가 지나가다가 전단지를 봤더니 한번 흘낏 보고는 바닥에 그냥 버렸습니다. 정혜 바로 앞에 서였어요. 받자마자 버린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정혜는 그것을 봤어요. 잠깐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전단지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혀 그것을 주웠어요.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딸의 이름이 적힌 종이었으니까요. 그런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었어요. 오전이 지나고 점심때가 됐습니다. 정혜는 잠깐 골목 한쪽에 서서 쉬었어요. 오래 서 있었더니 발바닥이 뻐근했습니다. 신발이 낡아서 밑창이 얇았어요. 딱딱한 아스팔트 바닥의 단단함이 발바닥으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정혜는 한 발을 살짝 들었다가 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전단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치과를 찾는 것 같은데 골목이 낯선 눈치였어요. 정혜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할머니가 치과 이름을 댔어요. 정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걸었어요. 정혜가 할머니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다리가 불편한지 걸음이 느렸어요. 정혜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서 맞춰 걸었어요. 치과 유리문 앞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혜는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유리문 너머로 안쪽을 바라봤습니다. 접수대에서 직원이 할머니를 맞이했어요. 그리고 진료실 쪽에서 할인이 나왔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할머니에게 몸을 낮추며 두 손으로 할머니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 정혜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눈가가 붉어졌어요. 딸이 저렇게 자랐습니다. 처음 온 어르신도 저렇게 다정하게 맞이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릴 때부터 마음이 고왔던 아이였습니다. 그 마음이 그대로 자라서 저 흰 가운 안에 있었어요. 정혜는 오래 서 있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병원 문이 열리더니 직원 한 명이 밖으로 나왔어요. 마스크를 턱에 걸친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정혜를 보더니 반갑게 말했어요. 아주머니 전단지 감사해요. 아주머니 덕분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정혜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기뻐요. 여직원이 다시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잠깐 더 서 있었어요. 정말로 좋았으니까요. 딸의 치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었지만 이것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았어요. 오후가 됐습니다. 정혜는 치과 주변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떨어진 쓰레기들을 주웠어요. 작은 비닐봉지를 손에 들고 담배꽁초와 영수증 조각들을 하나씩 집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골목 한쪽에서 혼자 하는 일이었어요.
빗자루가 없어서 발로 조심스럽게 쓸었습니다. 딸이 매일 출근하며 지나가는 길이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깨끗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몰라도 됐습니다. 그런데 오후 늦게였어요.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왔어요. 바람이 일었습니다. 가로수 잎들이 세차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핸드백을 머리 위에 얹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비가 쏟아졌습니다. 예고도 없이 굵은 빗방울이 쏟아졌어요. 순식간에 골목 바닥이 젖었습니다. 사람들이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어요. 우산을 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습니다. 정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우산이 없었습니다. 비가 올 줄 몰랐어요. 아침에 나올 때 하늘이 맑았으니까요. 빗방울이 정혜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점퍼 어깨가 금방 젖었어요.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습니다. 그런데 정혜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비를 피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전단지였습니다. 아직 절반 넘게 남아있던 전단지 묶음을 점퍼 안쪽으로 집어넣었어요. 두 팔로 가슴을 감싸 듯이 전단지를 끌어안았습니다. 빗속에서 자신의 몸으로 종이를 막았어요. 점퍼 앞섭을 최대한 여며서 전단지가 젖지 않게 했습니다. 비는 계속 쏟아졌어요. 정혜의 등이 흠뻑 젖었습니다. 신발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었어요. 발이 차가워졌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눈 위로도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나 정혜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처마 밑으로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전단지를 가슴에 안은 채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지나가던 한 젊은 여자가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기 처마 밑으로 피하세요. 정혜가 젖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다 젖어 있었어요. 그러나 가슴 안쪽의 전단지만큼은 젖지 않았습니다. 딸의 이름이 적힌 종이들이었으니까요. 비가 조금 잦아들었어요. 정혜는 그제야 처마 밑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점퍼 안에서 전단지를 꺼냈어요. 한 장씩 펼쳐봤습니다. 젖지 않았어요. 반듯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정혜가 그것을 보며 작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처마 밑에 서서 빗속을 바라봤습니다. 할인칙과 유리문이 빗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안쪽에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불빛이었어요. 그 불빛 안에 딸이 있었습니다. 정혜의 젖은 손이 점퍼 주머니 안으로 들어갔어요.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발도 차가웠어요. 등에 달라붙은 옷이 서늘했습니다. 그러나 눈은 그 불빛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정혜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잘 컸구나, 우리 할인이. 빗소리가 그 말을 감쌌어요.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명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명을 환하게 켜놓았는데도 방 안이 어둡게 느껴졌어요. 탁자 위에는 조사 자료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미 수십 번 읽은 내용들이었어요. 그러나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을 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인이었어요.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들어오다가 거실에 앉아있는 아버지를 보고 멈췄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안 주무세요? 명재가 딸을 바라봤어요. 한참 그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할인아, 앉아봐. 할인이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명재가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20년 전 비자금 사건, 조작된 불륜 증거, 그날 밤 회장실에서 있었던 일. 하나씩 빠뜨리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할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입술이 꾹 다물렸어요. 명재가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도망간 게 아니었다. 너를 지키려고 스스로 나간 거였어.
거실에 긴 침묵이 흘렀어요. 할인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눈물이었어요. 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가 무언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낡은 사진이었어요.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오래 만진 흔적이었어요. 아빠, 나 이거 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어린 할인이 엄마 품에 안겨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정혜가 할인을 꼭 안고 웃고 있었어요. 주름도 없고 햇볕에 그을리지도 않은 20년 전의 얼굴이었습니다. 명재가 그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할인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할인은 평소처럼 치과로 출근했어요. 눈가가 부어 있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이 자꾸 흔들렸어요. 진료 준비를 하다가 창문 너머로 무심코 길 건너를 봤습니다.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어요. 낡은 회색 점퍼를 입은 중년 여자였습니다. 오늘도 전단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어제도 그제도 있었던 그 자리였습니다. 할인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어요. 할인은 창문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길 건너 여자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단지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어요. 손등이 거칠어 보였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하지 않았는데 그냥 났어요. 할인은 가운을 입은 채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걸었어요. 그러다가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숨이 고르지 않았어요.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할인이 길을 건넜어요. 그 순간 길 건너에서 전단지를 돌리던 정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정혜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전단지 묶음이 느슨해졌어요. 온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발이 땅에 붙었습니다. 숨이 멈춘 것 같았어요.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여자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혜의 눈에는 6살 할인이 겹쳐 보였어요. 엄마, 엄마 하고 부르며 뛰어오던 그 아이가 지금 이렇게 커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눈매가 그대로였어요. 달려올 때 입술이 살짝 열리는 것도 그대로였습니다. 정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인이 정혜 앞에 섰어요. 숨이 가빴습니다. 눈물이 이미 뺨을 적시고 있었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거칠어진 피부, 깊어진 주름, 하얗게 센 머리카락. 20년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이었어요. 할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였어요. 정혜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막혔습니다. 눈물만 계속 흘러내렸어요. 다음 순간 할인이 두 팔로 정혜를 끌어안았습니다. 세게 안았어요. 온 힘을 다해서 안았습니다. 정혜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어요. 그리고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너무 그리웠어요. 너무너무 그리웠어요. 정혜의 두 손이 허공에 떠 있었어요. 딸이 품 안에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딸이 품 안에 있었어요. 꿈인 것 같았습니다. 눈을 뜨면 사라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두 손이 딸의 등으로 갔어요. 처음엔 살짝 닿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힘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꼭 쥐었습니다. 두 팔로 딸의 등을 감싸 안았어요. 20년 만에 안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안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정혜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울음소리였어요. 오래 참아온 울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삼켜온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울음이었어요. 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냥 떨리는 소리였어요.
그러나 그 떨림 안에 20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전단지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딸의 이름이 적힌 종이들이 5월의 바람에 조용히 날렸습니다. 골목 바닥 위로, 햇살 아래로 하나씩 내려앉았어요. 오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늦췄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여자와 낡은 점퍼를 입은 중년 여자가 길 한가운데서 서로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어요. 무슨 사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오래 그리워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두 사람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미워하려고 했는데 미워지지가 않았어요. 정혜가 딸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손바닥으로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어릴 때 재워주던 것처럼. 토닥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쓸어내렸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혜가 낮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우리 할인이. 엄마가 미안하다. 그 말이 끝나자 할인이 더 세게 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5월의 바람이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전단지들이 다시 날렸어요. 할인 치과라고 적힌 종이들이 두 사람 주위를 맴돌다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20년이었어요. 그 긴 세월이 이 골목 위에서 5월의 햇살 아래에서 조용히 끝나고 있었습니다. 할인과 정혜가 재회한 다음 날이었어요. 명재는 이른 아침부터 양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감색 정장이 아니었어요. 짙은 검은색 정장이었습니다. 마음을 다잡는 날에 입는 옷이었어요.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주름이 깊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고 있는 곳은 성북동 언덕 위 오래된 저택이었어요. 성진그룹이 한창 잘 나가던 시절에 지은 집이었습니다. 담장이 높았고 대문이 무거웠어요. 명재는 어릴 때부터 그 대문 앞에 서면 왠지 등이 고다지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등이 고다진 것이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어요.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습니다. 김 비서가 따라 내리려 하자 명재가 손을 저었어요. 혼자 들어간다. 대문이 열렸습니다. 정원을 가로질러 걸어갔어요. 5월의 정원은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잘 가꿔진 장미들이 붉게 피어 있었어요. 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정원이었습니다. 그 꽃들이 오늘은 예쁘게 보이지 않았어요. 응접실로 안내됐습니다. 어머니 정영옥 회장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여든이 다 되어가는 나이였지만 등이 반듯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올려져 있었고 옷차림도 흐트러짐이 없었어요. 오래 권력을 쥔 사람 특유의 자세였습니다. 명재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시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말했어요. 무슨 일로 왔어? 물음표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명재가 가져온 파일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어요. 어머니는 그것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선이 잠깐 흔들렸어요. 그러나 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명재가 낮게 물었어요. 왜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 말이 너무나 태연하게 나왔어요. 20년 전에도 지금도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다는 목소리였어요. 명재의 턱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면서까지요. 집안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는 일도 있는 거야. 어머니가 찻잔을 들었어요.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재는 그 손을 바라봤어요. 20년 전 그 밤 정혜 앞에 신문을 던진 손이었습니다. 할인이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입이었어요. 명재가 파일을 폈습니다. 금융기록, 운전기사 녹취, 목격자 증언,
비자금 서류. 하나씩 탁자 위에 펼쳐놓았어요. 어머니가 그것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이게 다 나왔군. 예. 그래서 어쩌려고. 명재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어요. 어머니께서 한 일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러면 그룹도 흔들린다. 네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도 흔들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겠다는 거야. 예. 짧고 단호한 대답이었어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오래 침묵했어요. 창밖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장미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도 알고 있었잖니. 믿고 싶었던 거겠지. 명재의 가슴에 그 말이 박혔어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의심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어요.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편했으니까요. 믿는 것이 쉬웠으니까요. 그것이 명재가 20년 동안 지고 가야 할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머니가 한 일을 덮어두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어요. 명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준비하십시오. 그로부터 2달이 지났어요. 조작된 불륜 사건과 비자금 은폐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됐어요. 언론에 보도가 나왔습니다. 성진그룹 전 회장 정영옥 구속. 뉴스 화면에 정영옥이 포승줄에 묶인 채 걸어 나오는 모습이 나왔어요. 등이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듯함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명재가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됐어요. 그러나 명재는 취임식보다 먼저 찾아가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정혜가 살고 있는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명재는 그 건물 앞에 서서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몰랐어요. 그냥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정혜였습니다. 집에 있었던 것인지 편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명재를 보는 순간 굳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이 하얘졌어요. 2 사람이 마주 서 있었습니다. 20년 만이었어요. 마주 서서 눈을 마주치는 것이 20년 만이었습니다. 길 건너에서 바라본 것과 이렇게 마주 서는 것은 달랐어요. 명재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았다. 정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한 번만 의심했어도, 한 번만 직접 확인했어도.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명재가 고개를 숙였어요. 59살 남자가 낡은 건물 복도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혜가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도 속은 거잖아요. 명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도 믿어줬어야 했는데. 당신을. 정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어요. 이미 많이 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은 울고 싶지 않은 것인지.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할인이었습니다. 일찍 퇴근했는지 가운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정혜와 명재가 마주 서 있는 것을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2 사람 사이로 걸어왔어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할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단단했어요. 며칠 후였어요. 백화점 의류 매장이었습니다. 할인이 옷걸이에서 봄 재킷을 꺼내 정혜에게 내밀었어요. 연한 베이지 색이었습니다. 낡은 회색 점퍼와는 전혀 다른 옷이었어요. 엄마 이거 입어봐요. 정혜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이런 옷을 입어도 되나? 이제 우리 엄마니까요. 그 말에 정혜가 옷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또 다른 날이었어요. 할인 치과 진료실이었습니다. 할인이 정혜를 진료 의자에 앉혔어요.
정혜가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엄마, 치과는 딸한테 와야죠. 할인이 웃으며 장갑을 끼었어요.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할인이 정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료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잡은 거였습니다. 정혜의 손등이 느껴졌어요. 거칠고 마디가 굵은 손이었습니다. 20년이 새겨진 손이었어요. 할인이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정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정혜가 직접 끓인 국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국밥집에서 어릴 때부터 배운 것이었어요. 오래 끓인 사골 국물이었습니다. 뽀얗게 우러난 국물이 뚝배기에 담겨 있었어요.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정혜가 조용히 말했어요. 밥 한번 해줄게 했는데 국밥밖에 할 줄 모르네. 명재가 웃었습니다. 할인도 웃었어요. 정혜도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이 웃은 것이 20년 만이었어요. 그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따뜻했어요. 숟가락이 뚝배기에 닿는 소리가 났습니다. 식탁 위로 김이 계속 올라왔어요. 20년 만에 세 사람이 같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말보다 더 따뜻한 것이 식탁 위에 있었으니까요. 국밥 한 그릇이었어요. 그리고 그 국밥 냄새가 오래오래 그 집안에 남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